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한 남자의 집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겨우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으니까요. 임신 7개월 불러온 배를 움켜쥔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서둘러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심하게 맞은 흔적이었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임신한 딸이 이런 모습으로 친정에 도망쳐 온 걸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박지은은 최민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은 완벽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까지 가지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만 빼고요. 지은아,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니? 결혼 한 달 전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아버지. 전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척이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다정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죠. 밥이 왜 이래?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나? 물기가 남아있잖아. 처음엔 완벽주의자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더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구나.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 김미선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값비싼 한복을 입은 그녀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키는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크거든. 애 낳으면 키 작은 거 안 닮았으면 좋겠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시어머니라고 불러. 우린 친구 아니잖아. 그날부터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에 들렀고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했죠. 청소를 이따위로 해? 구석구석 먼지투성이잖아. 요리를 배우긴 한 거야?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산다고? 빨래도 제대로 못 개나? 쯧쯧.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지은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집안일 목록은 끝이 없었죠. 설거지, 청소, 빨래, 다림질 요리.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아야 했습니다. 시집 온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요즘 애들은 정말.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아니, 외면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엄마 말씀 잘 들어. 다 너 좋으라고 하시는 거야. 결혼 1년째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죠. 아들인지 딸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 딸이면 지우는 게 나아. 어머님?
뭘 놀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어. 첫째가 딸이면 안 되거든.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요즘 세상에 딸이 뭐가 좋다고. 그날 밤 지은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 선택한 거야.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죠.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임신 7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거운 김장독을 옮기라고 했죠. 이것도 못 들어? 요즘 젊은 애들은 체력이 왜 이래? 지은은 비틀거리며 김장독을 들었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더한 구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은 조심스럽게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 있니? 목소리만 들어도 아버지는 알아챘습니다. 딸이 우는 것을요.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네.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결혼은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견뎌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70가지 목록이야. 내일까지 다 준비해놔. 시어머니가 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그 목록을 보고 숨이 막혔죠. 70가지라니 혼자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까요? 어머님,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옛날 여자들은 만삭에도 바질했어.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해. 새벽 4시부터 지은은 부엌에 섰습니다. 배가 불러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굽고 손이 베이고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오후 3시쯤 지은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너무 당기고 다리가 풀렸죠.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왜 주저앉아 있어? 아직 반도 안 끝났잖아.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서요. 배 아픈 건 꾀병이야. 일어나서 계속해. 그날 밤 10시 지은은 겨우 모든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손은 화상으로 물집투성이었고 발은 퉁퉁 부어올랐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뿐이었죠. 며칠 후 지은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새로운 메시지가 떴죠.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어요. 하트. 보낸 사람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손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을요. 함께 찍은 사진들을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바람을 피웠던 거죠.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미안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지은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화를 냈죠. 내 휴대폰 봤어? 남의 사생활을 왜 침해해? 사생활이요?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시끄러워.
내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았겠어?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워놓고 오히려 아내 탓을 하다니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임신했다고 뭐 대단해? 내가 뭘 잘했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호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2년이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남자들은 다 그래.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서 남편 마음을 잡았어야지. 네. 내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피는 거야. 내 탓이지 누구 탓이야?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들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저도 사람이에요. 임신까지 했는데. 임신했으면 더 조심히 행동해야지. 소리를 왜 질러? 뱃속 애가 놀라잖아. 그 순간 남편이 다가와 지은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닥쳐. 그만 좀 떠들어. 아파요. 놔주세요. 놔달라고? 내가 먼저 내 휴대폰을 뒤진 거잖아.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지은의 어깨를 밀쳤고 지은은 뒤로 휘청거렸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지은의 배를 남편이 발로 찼습니다. 으악! 지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죠. 너무 아팠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19 부르세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면 소문나. 조용히 해. 아기가 위험해요. 내가 오버하는 거야. 진정하고 방에 가서 쉬어. 피가 났습니다.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왔죠. 지은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 아기. 그날 밤 지은은 기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녀를 막았지만 지은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은 자신의 차 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군가 태워주고 있었죠. 옆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내려. 차가 멈춘 곳은 친정 동네 입구였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끌어내리듯이 지은을 내렸죠. 이제 내 집으로 가.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차는 떠났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의식이 흐려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지은은 친정 문 앞에 도착했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지은은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태아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버지 박태주는 딸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다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지은이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지은아, 정신 차렸니? 우리 아기는요? 박태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기는 괜찮아. 기적이야.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죠.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의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시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침대 위에 던지듯 놓았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위자료가 없다고요? 부인 측의 과실이 크니까요. 남편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한 것, 그리고 시댁에서 소란을 피운 것. 충분한 사유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자신인데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니요. 박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사위는 안 왔습니까? 최 부장님은 바쁘십니다. 변호사인 제가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죠. 이틀 후, 이번엔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서명은 했어? 아직 못했습니다. 빨리 해. 우리 민우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지은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민우 씨가 저를 때렸어요. 임신한 배를. 그건 내가 과민 반응한 거야. 남자들은 원래 좀 거칠어. 참고 살았어야지. 과민 반응이요? 전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긴 뭘 죽어. 멀쩡히 살아있잖아. 이렇게 병원비만 축 내고. 시어머니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그릇이 아니었어. 시집 온 게 영광인 줄 알았어야지. 그리고 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아, 그리고 우리 민호는 다음 주에 재혼해. 수진이라고 예쁘고 똑똑한 애야. 너보다 100배는 나아.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태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죠. 다만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최 회장 본인이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 병실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차려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비서 2명이 따라왔죠. 최 회장이었습니다. 당신이 박시로군. 박태준을 보는 최 회장의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했죠. 네, 박태준입니다. 앉아. 서 있으라는 거 아니야. 최 회장은 거만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태준은 침착하게 앉았죠. 딸 데려가세요. 이혼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제 딸이 많이 다쳤습니다만. 다친 게 어디 한두 군데인가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 것 같고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자료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양반이 감히 우리 집안 문제에 끼어들어? 분수를 알아야지. 최 회장은 박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작은 시골집, 무시할 만한 상대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딸이 못나서 맞은 거지.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야?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네. 제 딸은 뭐? 착해요? 다들 그래요. 근데 착한 게 뭐 대단한가요? 착하다고 집안일 잘해요? 남편 마음 잡아요? 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죠. 제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남자가 능력 있으면 여자 하나쯤 더 거느리는 거 당연하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것도 폭행? 그냥 좀 밀친 거잖아요. 그걸 폭행이라고 부르면 세상 남자들 다 감옥 가야 해요. 최 회장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박 씨,
괜히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 비용 어떻게 감당할래요? 그냥 조용히 딸 데려가서 재혼이나 시키세요. 나이도 있는데. 참, 그리고 병원비는 우리가 낼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린 그 정도는 아량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최 회장은 비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비서들도 따라 나갔죠.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박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지은아, 내가 미안할 필요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처리할게. 지은이 태어난 날 박태주는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죠. 지은은 자신의 옛날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은아, 좀 쉬렴. 아버지가 미역국 끓여줄게. 네. 감사해요, 아버지. 박태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죠.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태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나야.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강민수였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죠. 한때 검사였고 지금은 박태준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집으로 와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직접 말하지. 자료 좀 준비해 와야 할 게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태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죠. 다음 날 정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골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강민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태주는 문을 닫고 강민수에게 자리를 권했죠. 커피 한잔 하게. 감사합니다. 잠시 후 박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제 딸 지은이 기억하지? 물론입니다. 아름답고 착하던 지은 양.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응. 3년 전에. 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위 이름이 최민호야. 최건설 최 회장의 아들이지. 최건설이요? 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사 시절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죠. 혹시 경기도 남부에서 중견건설업 하는. 맞아. 바로 그 회사야. 박태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3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임신 중에 폭행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지.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원님, 그게 정말입니까? 응. 지금 저 방에서 쉬고 있어.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태주는 강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건설, 최 회장, 최민호. 이 사람들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조용히.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모든 것. 사업상 거래, 재무 상태, 인허가 현황, 과거 이력. 불법이든 합법이든 전부.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고맙네. 철저하게 부탁해.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선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박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나간 후 박태주는 다시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은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조금만 기다려라, 지은아.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한편 최 씨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졌네. 최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최민호는 옆에서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죠. 아버지, 수진이랑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려고요. 그래, 그게 좋지. 수진이는 명문대 나왔다며? 집안도 괜찮고? 네, 박지은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김미선도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 며느리 감이 아니었어. 시골에서 온 애가 감히. 그나저나 그 시골 영감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벌벌 떨던데.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양반이 뭘 하겠어? 조용히 꼬리 내리고 물러날 거야. 역시 아버지. 말 한마디에 주눅 들더라고요. 세 사람은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승리의 술잔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강민수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건설의 각종 서류들이 떠 있었죠. 재미있는데. 그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부정 입찰 의혹, 회계 부정 정황, 탈세 가능성. 하나씩 체크되어 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 강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사 시절 수십 명의 재벌들을 조사했던 경험이 살아나고 있었죠.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저 강민수입니다. 국세청 김 팀장님 계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뵙고 싶은데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 최 부장님, 저 강민수입니다. 잘 지내시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조계, 재계, 관료사회. 강민수의 인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48시간 후 강민수는 두꺼운 파일 3개를 들고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의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주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봤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네, 의원님.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박태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민수야, 이번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최 씨 집안은 여전히 승리의 여운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지르며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최건설 회장실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뭐? 청문회?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청문회를 왜 해? 건설업계 부정 입찰 의혹과 탈세 조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청문회라니. 그것도 법사위에서요. 당장 법무팀 불러. 변호사들 다 모아. 최 회장은 급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회장님,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입찰 기록, 회계장부, 거래 내역,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 누가 우릴 건드려? 우린 정치인들이랑도 잘 지내잖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하는 의원이 박태준 의원입니다. 박태준? 그게 누군데? 사선 국회의원이고 현재 법사위 간부입니다. 과거에는 검사 출신이고요.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태준이라고? 네, 혹시 아십니까? 순간 최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태준, 그 이름이 어디서 들었더라? 아, 그렇다. 최민호 전처의 아버지 이름이. 그 시골 영감이 국회의원이라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최 회장은 휘청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그가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남자, 시골 농사꾼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사선 국회의원이라니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최민호 불러. 최민호가 회장실로 뛰어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너 전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네, 그냥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범한 사람? 국회의원이야. 사선 국회의원. 법사위 간부라고. 최민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태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말이야. 우리 회사를 청문회에 소환했어. 최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그 사람의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모욕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큰일 났어요. 이틀 후 국회의사당.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방청석은 사람들로 꽉 찼죠. 증인석에는 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옆에는 최민호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었죠. 지금부터 건설업계 부정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 위 의원 배지를 단 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시골집에서 봤던 그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단상에 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전율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증인 최건설은 지난 5년간 경기도 일대에서 총 12건의 공공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중 10건에서 낙찰받았는데 모두 최저가 입찰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저희 회사의 경쟁력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증인석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십시오. 강민수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입찰 가격, 담합 정황, 뇌물수수 의혹,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은 증인이 지역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 목록입니다. 총액이 3억에 달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한 증인의 회사는 지난 10년간 50억 원대의 탈세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허위 계약서 작성, 서류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최 회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박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민호를 똑바로 봤죠. 참고인 최민호 씨, 당신은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또한 기혼자 신분으로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 씨 집안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죠. 회장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탈세 혐의는 사실입니까? 아드님의 횡령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에 올라탈 뿐이었죠. 차 안에서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최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박태준이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가 저지른 실수를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우리 끝났어.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최건설 청문회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골집에서 박태준은 뉴스를 보고 있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국회의원이셨어요? 응. 미안하다, 지은아. 너한테 말 안 했구나.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태준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니.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내 뜻을 존중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단다. 청문회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최민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최민호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검사와 수사관 5명이 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씨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변호사와 상의 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갑을 차다니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회사 자금 3억 원 횡령, 법인카드 사적 유용, 비자금 조성. 증거가 충분합니다. 현관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최 씨 집안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죠. 최민호 씨,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륜 사실도 맞습니까? 임신한 부인을 폭행한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민호는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죠. 그의 굴욕적인 모습은 실시간으로 뉴스에 송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건설 본사,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모든 장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팀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장부를 다 보여줘야 한다니요. 잠깐만요.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당장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1시간 후 조사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5개, 차명 계좌 10여 개. 조직적인 탈세입니다. 추징금은 최소 100억입니다. 최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100억이라고? 그럼 우리 회사 파산입니다, 회장님. 현금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회장님,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본부 결정입니다. 뭐? 갑자기 왜? 회사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고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모두 나쁜 소식이었죠. 회장님, 시공 중이던 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건설은 단 이틀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민호의 회사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최민호 부장은 즉시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수진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민호와 2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던 그녀였죠. 이수진 씨도 해고입니다. 사유는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최민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민호는 구속수감되었고 자신은 직장에서 쫓겨났죠. 그날 저녁 이수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실장님이시죠? 최민호에 대해 제가 아는 걸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시죠. 이수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돈 횡령, 비자금 조성, 폭력 전력,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죠.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의 증언으로 최민호의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은 구속기소로 바뀌었죠. 이틀 후 김미선의 차례였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김미선 씨, 며느리 학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며느리 학대? 네, 임신부에게 과도한 노동 강요, 정서적 학대, 폭행 방조 등입니다. 김미선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가르쳤다고 그게 범죄야? 증거가 있습니다. 녹취록 20건, 이웃 목격자 증언 15명, CCTV 영상. 김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죠? 그건 어떻게 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3년간 치료받으셨습니다. 이 기록도 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김미선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녀 역시 시집살이의 피해자였고 그 트라우마가 며느리에게 대물림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미선은 상류사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죠. 어머, 김 여사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자리를 떴습니다. 김미선은 홀로 남겨졌죠. 왜 다들? 한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학대한 사람이랑 어떻게 어울려요? 우리도 며느리 있는 사람들인데. 김미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날 밤 김미선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정신없고 아들은 구치소에 있었죠.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울증이 재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그 기억들이 떠올랐죠.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그 고통들이요. 내가 똑같은 짓을 했구나. 김미선은 그날 밤 정신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최건설 본사 앞. 최건설 파산. 최 회장 구속.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최 회장은 뇌물 공여와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죠. 한 달 전만 해도 호화로운 삶을 살던 최 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구치소, 아버지는 구속, 어머니는 정신병원, 회사는 파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박태주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의원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최민호는 징역 5년 구형, 최 회장은 징역 7년 구형입니다. 그렇군. 박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네, 의원님.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완벽할 수 없었을 거야.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명분과 정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주는 딸에게 모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법이 판단했단다. 아버지, 고마워요. 박태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란다. 내가 당한 일은 명백한 범죄였어. 그리고 범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이틀 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6시 시골집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회장 부부였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초췌했고 김미선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늙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준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들어오시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감히 앉을 수가 없었죠. 앉으세요. 박태준의 말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편할 리 없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를 그렇게 대한 것, 의원님을 모욕한 것,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김미선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태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최 회장이 소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미선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빌었습니다. 한 달 전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민호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5년 징역이면 그 애는 인생이 끝납니다. 회사도 파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박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의원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죠.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한 달 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 제게 뭐라고 하셨죠?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을 못났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서 싸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시골 농사꾼이 감히 끼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하셨죠. 잘못했습니다. 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미선 씨, 당신은 제 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김미선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시바지라고 했습니다. 병원까지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죠? 연극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제 딸에게 한 일을 아십니까? 임신 7개월인 며느리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김장독을 옮기게 했고 제사 음식 70가지를 혼자 준비하게 했죠. 최 회장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민호 씨는 제 딸을 때렸습니다. 임신한 배를 발로 찼습니다. 당신들은 그걸 보고도 119를 부르지 못하게 막았죠. 의원님, 제 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기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제 딸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당신들은 그런 딸을 차에 태워서 친정 앞에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김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박태주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미선 씨, 당신도 시집살이 피해자라는 거 압니다. 당신도 과거에 고통받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닙니다. 당신이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할 권리는 없어요. 김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주는 최 회장을 봤습니다. 최 회장님, 직원들 걱정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 직원들 중에는 제 딸같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임신한 직원, 부당한 대우받는 직원. 그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 회사는 부정 입찰로 이익을 냈습니다. 탈세를 했고 뇌물을 줬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정작 직원들 복지는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 씨는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를 폭행했죠. 그런 사람이 5년 징역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박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딸을, 제 소중한 딸을 당신네 아들이 죽일 뻔했습니다. 제 손주를 죽일 뻔했어요. 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버지로서 참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요. 제 딸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아들은 제 딸을 지옥으로 보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 회장님, 김미선 씨, 이건 제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법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에요. 박태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증거를 보고 법이 판단한 겁니다. 최 회장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돌아가십시오. 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에게 사과하러 오지 마십시오. 제 딸은 당신들을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박태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죠. 최 회장 부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미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정말 끝났어.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박태주는 딸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왔었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박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어. 그래서요? 거절했단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박태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은아,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야. 아버지가 대신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전 용서 안 할 거예요. 평생? 그래도 괜찮단다.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었죠.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떨구었고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법정을 나서던 박태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원님,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준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저 법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게 법치국가니까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셨습니까? 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태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호 신원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3년 전. 그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최민호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죠. 폭력 전력 있음. 대학 시절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 회사 내 평판 나쁨. 권위적이고 이중적. 재무 상태 불투명. 과소비 성향. 모친 김미선 마이너스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 며느리에 대한 학대 가능성 높음. 박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 딸이 최민호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딸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요. 대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수에게 지시했죠. 민수야, 최 씨 집안을 계속 모니터링해줘. 조용히, 철저하게. 3년간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녹취록 목격자 진술,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하나도 빠짐없이요. 박태준은 딸이 스스로 깨닫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도움을 청하는 순간 완벽하게 준비된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죠. 미안하다, 지은아. 아버지가 미리 말했더라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했다면 딸은 믿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요. 사람은 스스로 경험해야 깨닫는 법이니까요. 박태준은 파일을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은 필요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봄날,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주식회사 세봄 인테리어.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회사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지은은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 고객 미팅 준비는 다 됐죠? 네,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자료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이번 프로젝트 꼭 따내야 해요.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렸으니까. 지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당당한 자세, 빛나는 눈빛. 1년 전에 그 초췌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돌잔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들 사진이었죠. 준서야, 엄마가 너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회사 잘 되고 있구나. 네. 이번 달에 벌써 3건이나 계약했어요. 그래, 잘했어. 박태준은 딸의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전문적이었죠. 지은아, 행복하니? 네, 아버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다행이다. 박태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알아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넌 스스로 일어섰어. 아버지는 그냥 길을 열어준 것뿐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게 해주셨죠. 박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아, 기억해라. 넌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생존자야. 그리고 앞으로는 승리자가 될 거야. 네, 아버지. 준서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아버지는 걱정 없겠구나.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쉬세요. 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아버지. 법이 있어도 약자는 늘 당하더라.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딸. 그날 저녁 박태준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의원님,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 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요. 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게.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화를 끊고 박태준은 다시 별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움을 청할 곳 없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요.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씩 구하다 보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겠지. 박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정의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반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